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요. 요 며칠 사실 미세먼지 없이 좀 깨끗한 날씨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긴 하겠지만 사실 이번 주 초 엄청 미세먼지 때문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고 또 미세먼지도 점점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미세먼지, 주초에 있었던 미세먼지는 사실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에서도 난방을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세먼지가 좀 국내로 많이 유입됐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거의 국내로 그대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공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손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15년에서 17년 정도 이 3년 동안에 이 중국 정부에서 있었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네. 중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영국 연구진이 이제 실제로 논문을 발표한 내용인데 중국 전체로 보면은 한 약 매년 7.2%씩 감소를 했고요. 베이징과 같은 어떤 이제 수도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도시 그 베이징은 매년 14.4%에 달할 만큼 굉장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 올해 중국 정부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원래 해서 이 정도 많이 줄어든 건데 올해는 그 조치를 좀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래요? 네, 중국의 이 생태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딱 겨울철이죠. 이 난방을 많이 뜨는 겨울철 기간에 이 베이징을 비롯한 각각의 그 도시들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3%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8월에 발표했을 때는 한 5% 정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목표치를 조금 수정을 했고요. 완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 대비 15% 감축 목표를 잡아서 줄여 나갔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3%니까 굉장히 적게만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죠. 네, 조금 미세먼지가 좀 나아지나 싶더니 슬금슬금 낮추고 있네요. 네. 근데 중국이 이 목표치를 감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중국도 물론 중국 내부의 자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사실 미세먼지의 어떤 양들을 줄이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이번에는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업 생산,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돌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환경 당국에서는 이 공장들이 뭐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대한 단속들도 조금 허술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멀쩡했던 하늘이 뽀얘지면 중국 탓부터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말로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올해 중순쯤에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영향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기여도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연평균으로는 한 45%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죠. 월별로는 최대 69%까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국외,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일본과 같은 국외의 요인이 국내의 미세먼지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외국 바깥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 영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건데요. 국내의 수준, 그러니까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실제로 배출원별로 어떤 식의 이제 차이가 있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 교통 부분,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한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요인 중에서요? 네, 국내 요인 안에서도 노후 경유차가 한 41%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난방 부분, 그러니까 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거, 뭐 난방으로 인한 어떤 매연 물질 이런 게 한 33%를 차지했고요. 그밖에 뭐 비산먼지 같은 게 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영향
영향이 역시 크지만 국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뭐 노후 경유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1%가 이제 자동차, 교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노후 경유차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가장 큰 그래서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7일부터 한 달 정도 다음 달까지 전국 17개 도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경유차 같은 경우에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오면 중간에 가던 차를 정차를 강제로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매연 측정 장비로 얼마나 이제 많이 매연가스를 내는지 뭐 이런 걸 단속하고요. 또 강제로 정차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행 중인 경유차에 이 영상 장비를 활용해서 화면 분석을 통해서 또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행 중인 차도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다르게 휘발유 차량도 배기가스 배기가스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차뿐만 아니고요. 네, 경유차만이 이제 단속 대상은 아닌 건데요. 예. 원격 측정기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이 자동차가 지점을 통과를 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배기가스들 혹은 이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배출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또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뭐 노후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일 정도 운행 정지를 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교통 부분이 41%를 차지하지만 뭐 난방과 같은 발전소도 한 30%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소각장, 뭐 건설 공사장, 뭐 대기 배출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에 관련된 현장에도 현장 점검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미세먼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네.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얼마 전 저희 요것도 또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난자 동결 보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결혼이랑 출산이 늦어지면서 여성들 중에서 난자 동결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네. 소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30대 후반 여성들이 주로 하던 난자 냉동 보관 혹은 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래 하던 게 이제 난자 냉동 보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는 20대 여성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그 보도였죠. 네. 실제로 차병원 그룹에서 이 병원 세 군데에서 난자 동결 시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까요. 2013년에는 분명히 23명이었는데 네. 지난해에는 오. 12배가 넘는 288명이 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숫자 자체만 는 것이 아니라 양상도 굉장히 특별해요. 네. 과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항암 치료에 의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한 난자를 동결시키자 이런 식으로 의사의 권유로 시작했다면 네. 최근에는 질병이나 뭐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62%가 난자 동결을 선택했고요. 시험관 아기를 위해서 난자 동결을 선택한 사람이 오히려 그보다 한 절반 정도인 23% 정도에 그러네요. 머물렀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또 난자 동결 시술의 성공률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자, 그러면 냉동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냥 단순히 얼리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냉동이라는 거니까 물론 얼리는 거는 맞는데 뭐 무작정 영화로 얼린다고 해서는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포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또 난자는 정자보다 더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분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얼음을 얼려보면 뾰족뾰족한 단면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가끔 네네. 얼음 먹으면 뭐 혀 베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똑같군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뾰족해지면 세포, DNA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얼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그냥 얼리기만 하면은 난자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근데 1998년 차병원이 개발한 유리와 난자 동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난자 폐기율을 낮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결 억제제를 넣고 10초 안에 온도를 영하 190도에서 200도까지 낮추게 되면요. 네. 수분이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 젤리처럼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동할 때 난자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생존율이 거의 80에서 90%까지 끌어올려지면서 네. 이 난자 동결의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시술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 난자 냉동에 대한 장벽은 낮아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난자를 냉동하게 되나요? 네,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난자 냉동 시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면 전체 기간은 한 2주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여자 이제 뭐 난자가 배출돼야 되니까요. 생리 시작한 직후부터 6일에서 9일 동안 과배란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자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난자 상태를 점검하고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얼리는 데까지는 한 1, 2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네. 과배란 유도까지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데는 나이가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적절한 나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가임기 여성이라면 사실은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 남성과 달리 여자는 이제 난자를 총량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난자부터 차례로 배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건강한 난자를 남겨놓을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춘기가 돼서 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건강하지 않는 난자가 남게 돼서 학계에서는 뭐 만 35세에서 37세 정도의 난자 동결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무작정으로 이 난자 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네. 적절한 뭐 상담 같은 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이 부분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 이전에 보관하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조기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는 난소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난소 기능이 저하가 관찰이 되면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 더 그 시기를 앞당겨서 건강한 난자를 채취를 하시는 걸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옛말에 아기는 삼신할매가 점지해준다 그랬는데 그 말이 진짜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